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2달 만에 다시 3.1% 오르고 또 과일 가격이 무려 40% 넘게 폭등했다는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률 3%는요. 사실상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바였어요. 왜 그러냐면 2%대 가다가 사실 이제 유가 때문에 유가 하락폭이 약간 이제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3% 넘을 것 같다. 정부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 2%보다 아직은 높다. 그래서 고물가 상태가 이번 연도도 계속 상반기에 지속될 것이다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게 사실 먹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선식품 지수가 20% 올랐고요. 그 신선식품 지수에 보면은요, 이렇게 신선 과실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과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3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상승폭이 41% 올랐어요. 네. 비싸서 과일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정말 사과 좋아하는데요. 사과는 비싸서 못 먹어요. 금값 사과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올랐고 채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엔겔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연봉에서 내 소득에서 먹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게 사실상 70% 넘어가신 분들은 극빈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상 내 연봉에서 먹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 뜻은 뭐냐면 양극화가 지금 너무 좀 심하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면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상 은퇴 세대 분들이십니다. 소득이 작잖아요. 그런데 먹는 건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고물가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런 시니어 세대 아니면 은퇴 세대 아니면 이제 조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만큼 오늘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데요.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말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괄 배상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 배상이 없다. 그 전에 ELS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ELS는 기초자산 어떤 지수를 이제 추종해서 예를 들어서 약속된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약속된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래서 약속된 그 선에서 만약에 더 하향한다, 그 손을 넘어갔다, 한마디로 이제는 손실 구간에 간다 그러면은 손실만큼 이제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홍콩 H 지수를 연계했던 이 투자 상품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홍콩 지수가 12,000포인트대 들어가셨거든요. 가장 높을 때 가장 높을 때 네. 사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5,000포인트 정도가 안 됩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완전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녹인 배려라고 해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손실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는데,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있죠. 투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투자 상품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투자 상품인지 모르시고 들어가실 분도 계시고요. 물론 아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는 과연 그러면 이걸 누구 책임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복근 금감원장이 이번에 이제는 이 손실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일괄 배상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근히 기대했어요. 이거 은행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일괄 배상을 해줄래나? 근데 이번에는 금감원장이 딱 못을 박은 거죠.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일괄 배상하면은 사실 투자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근간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괄 배상이 아마 차등 배상으로, 그러니까 투자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했느냐, 이런 것을 다 따져봐서 아마 차등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책임의 원칙.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개인 투자한 투자 상품. 상품이죠. 그렇죠. 네, 네.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은행인데요. 신탁 상품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은행원이 영업사원이 정확하게 고지를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권유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공격적인 상품 권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이 적합성의 원칙을 잘 지켰느냐? 이게 이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야. 네. 하지만은 일괄 배상은 없다라는 게 이제 금감원장의 목소리고 사실 이 이복형 금감원장이 회계사 자격증이 또 가지고 있잖아요. 정통이에요. 이쪽에서는 뭐 우리 쪽에서는 거의 뭐 본인이 너무 겸손 떠시는 거지 사실 이쪽에서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마 뭐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우려스러운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아마 이번에 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말을 듣는데요. 이 사태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이 A지수 ELS 불안전 판매를 했느냐, 그러니까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를 했느냐인데 실제 그런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있죠. 사실 저는 불안전 판매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ELS 상품, 그러니까 H지수 연계해서 ELS 상품을 누구한테 팔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90대들한테 팔았습니다. 90대요. 네, 90대 분들에게 90억 원이라 팔았어요. 인원수로 보면은 한 22명에게 팔았거든요. 또 80대들한테 팔았습니다. 우리 80대 어르신들한테 1,274명에게 팔았고요. 금액이 무려 2천억 원이 넘어가요. 노후 자금을 그대로 투자하게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오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면은 80대, 90대 분들한테는 사실 공격적인 투자에서 내가 자산을 증식하겠다라기보다는 내 노후 자금을 이제는 저축 형태로 들어가실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 이 ELS를 팔았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불안전 판매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 20년 동안에 사실 이제 그 ELS 상품을 봤을 때 손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판매한 은행원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겠느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치만 밝혔을 거다. 왜 그러냐면 10년치의 손실은 0%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런데 20년으로 넓혀보면은 당연히 금융위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2008년 손실률이 한 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고지했느냐, 고지 안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각 일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불안전 판매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이번에 그 손실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허망해하고 계실 텐데 이 항생지수가 가장 고점이었던 2020년, 2021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고 또 80대, 90대 분들이 투자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11일쯤에 배상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일단 과거에 그 DF 사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데 뭐 ELS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같은 거에서 불안전 판매가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절충안을 내놨던 게 그 피해액의 한 40에서 80%를 배상하라고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권유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차등해서 볼 것 같은데 그 차등의 그럼 기준을 뭘로 세우느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거냐면 재투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고 다시 한번 그걸 이해 상품 드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책임이 많이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신 게 아니라 알고선 다시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실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손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 판매가 확인이 된다? 이런 거는 분명히 은행이나 이 신탁 상품이었거든요. 은행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마 그 책임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등화된 배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분도 이렇게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좀비 기업, 그러니까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 정부 지원 등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부실 기업들의 상장 폐지 절차가 오래 걸리는 편이었나요? 오래 걸렸죠. 사실 지금까지.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이제는 기업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기업들인데 한마디로 그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해갖고 내가 이제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영업 비용을 가지고 금융 비용을 감당 못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돈 벌어갖고 이자도 못 갚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지속되면 우리가 보통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좀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원을 해줘 말 그대로 그냥 세금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퇴출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상장된 기업들을 본다 그러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4년이 걸려요. 이게 만약에 당신 뭐 문제가 있어, 당신의 회사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자본 잠식이 걸렸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횡령 배임 형태가 있다든지 영업 정지가 됐다든지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상장 폐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의 신청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이의 신청하면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또 2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1년, 2년에 가서 총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심제도라고 해갖고 3번 제도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퇴출된 기업은 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좀 조절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밝혔던 것이 코스피는 4년에서 2년 상폐할 수 있도록 하고 코스닥도 3심에서 2심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좀 개선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또 주식 초보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좀비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던 걸까요? 자, 좀비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일단 예를 들어서 꾼이에요. 꾼이라는 건 사기꾼이죠. 네. 내가 돈은 있는데 꾼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좀비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적대적 M&A를 통해서 싹 인수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허위 공시를 날려요. 이 기업이 뭐 국가적인 뭐 위상을 얻었어. 아니면 뭐 제약회사라 본다 그러면 뭐 신약 개발을 했어. 허위 공시를 딱 날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믿어요. 그러면서 막 들어옵니다. 수급이 막 쏠려요. 그러다가 본인들은 싹 팔고 나가거든요. 무슨 뜻이냐? 이런 어떤 좀비 기업을 가지고 시세 조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그 전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출시킬 기업은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상폐에 대해서, 상장 폐지에 대해서 간소화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투자자들도요. 재산권 행사가 이게 한번 묶임에 되면은 상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팔지도 못해요, 주식을. 그러면 내 재산권이 제약에 걸리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은 뭐 잘하는 거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동안 이슈였는데요. 국내 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해서 국내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시원치가 않았는데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폐 절차 단축이 밸류업 보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그래갖고 막 주가가 막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치를 평가 제대로 못 받은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찬물을 딱 띄어줬던 것이 발표를 딱 했는데요.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뭘 갖고 나왔냐? 아까 얘기했던 상폐, 그러니까 상장 폐지 기업은 빨리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주주환원, 그러니까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축에 이런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제성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주환원을 안 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안 해? 근데 이게 상폐 요건 중에 들어가?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뭐 할까요? 당연히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죠. 그럼 주주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이번에 그 상폐 조건을 간소화 처리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뭐 별다른 성장이 없거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나쁜 기업이거나 뭐 M&A 안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폐시키는데 여기에 이제는 이런 주주환원 정책도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뭐 저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뭐 분위기로 조성이
된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그럼요. 해주신 거고요. 이 상폐 절차 간소화로 좀비 기업이 적극적으로 좀 퇴출이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될까요? 저는 가장 좋으신 분들은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이지 개인 않을까. 투자자. 예,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해소가 되겠죠. 이런 것도 저는 눈에 띈다. 그다음에 이제는 좋은 기업들이 제대로 가치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좀비 기업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 분야, 그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다. 그럼 제약회사 그 주가는 막 떨어지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 섹터들이 다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상폐될 기업들은 빨리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삼성이 중요 포인트다. 누가 어디서 왜 한 말인가요? 아, 마크 주커버그 네. 께서 하셨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누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 많이 쓰시는 SNS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페이스북.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메타 플랫폼인데 거기에 CEO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갖고 이제는 여러 가지 뭐 대통령과도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 우리 메타 플랫폼과의 좋은 협력 경력을 맺을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시장에서는 요동을 쳤죠. 왜 그러냐면 이 메타 플랫폼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SNS에 있는 플랫폼이지만 이번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TSMC,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쟁사에 있는 대만 기업과 거의 물량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 플랫폼이 반도체를 봤는데 삼성전자와 좋은 협력을 갖고 간대요. 막대한 매출이 생기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크 주커버가 우리나라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죠.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를 사실상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막 뜨거운 반응이 불러기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이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역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반도체 시간이 다시 돌아오느냐 이게 네.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반도체에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핵심은요. 우리 키워드 하나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 AI 반도체. AI 반도체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잖아요. 지금 모든 게 인공지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는 NVIDIA에 나오는 이제 GPU 칩이 필요한데 근데 이 AI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HBM이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만든단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지금 90%가 넘어갑니다. 양사 합쳐서.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22년도에요.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0%, 그다음에 50% 차지했고 작년 2023년도에는 삼성전자가 HM 반도체 38%,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53%. 그다음에 이제는 내년도 예상이 나왔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44%에 48%. 그러니까 합치면요. 일단은 90%가 넘어가네요. 양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강자가 HBM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AI 반도체를 만든다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는 사실상 만들 수가 설명할 없어요. 수가 없어요. 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마크 주커버그도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강점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효자 노릇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I 반도체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바라보시면은 아마 재미있는 어떤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정부와 또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던데요. 네. 이 반도체 다시 날아오는다고 확실히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날아오는다. 네. 헐헐 날아오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낸드 플래스 마찬가지고 이제 반도체 중심에는요. 삼성과 아까 말씀 것처럼 그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사실 작년에가 우리나라 수출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이 반도체 업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우리 네. 수출의 20% 넘게 차지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반도체 수출도 늘었고요. 무엇보다 평균 판매 단가라고 있습니다. 하나 팔 때 얼마 받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가격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또 HBM까지도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는 조금 색다른 연출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좋은 어떤 이번 연도의 투자 관점이라든지 경제를 읽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귀가 좀 많이 상당히 커지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대출 이자의 허리 휜다. 이자 비용 역대 최대입니다.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이상 가구의 지출 중 월 평균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론가님, 사실 네. 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32% 증가면 말 그대로 급증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급증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봉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자가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처분 가능 소득, 뭐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나는 더 적게 버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자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실제 1인 가구의 명목 지출 중에서요. 월 평균 이자 비용을 봤습니다. 이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9,000원 정도 됐었는데 2023년도 작년에는요. 13만 원 됐거든요. 그 뜻은 뭐냐? 31%나 증가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봤더니 2022년도에는 92,000원 정도 그랬는데 2023년도에는 117,000원, 27%나 증가됐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는 내가 이자를 더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 쓸 수 있는 소득은 적어질 줄어들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고금리 상태,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국민들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좋지는 않다.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 가계 대출에 대한 가계 부채의 비율을 봤더니 이게 이미 아시겠지만 10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100% 넘어가는 나라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대출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점점점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연도는 좀 달라질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도 가계 대출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클까요? 그렇죠. 뭐 기준금리 높아지고 모든 시장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이제 금리의 영향이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고. 금리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네. 뭐 먹는 거 먼저 줄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쓸 거 먼저 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다 보니 그러면 당연히 쓸 거 줄이게 되고 쓸 거 줄이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소상공인 분들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장사가 안 돼요. 지금 네.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예, 한번 장사하고 싶어도 장사가 안 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개인들이세요. 이게 기업이 아니라 개인들란 말이죠. 네. 그분들도 가계대출의 한 축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또 소득이 안 되니까 또 줄여요. 이런 분들이. 이 약순환이 반복이 돼버립니다. 네. 지금이 딱 그래요. 지금이.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요. 대출 갚아서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대출 갚는다는 표현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역시나 지금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좀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지난달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패키지를 좀 내놨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소상공인 금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3개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3개는 뭐냐면 일단 시중은행이 첫 번째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금융권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대안대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금융 패키지라고 정부가 이제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금융권 이자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내가 1금융권에서 이자를 내고 있었던 1년 동안 내고 있었던 분들이 이거를 이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때에 제가 봤을 땐 평균 한 85만 원 정도를 이제 돌려받은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금융권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금융권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5에서 7% 금리를 받았던 사업자 대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고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금융권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 되는지 아시는데 이게 보험사는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핵심적인데 네. 중소금융권입니다. 뭐 저축은행, 상호금융, 뭐 여전사, 그러니까 카드사와 캐피탈 이런 데 다 돼요. 하지만 보험사는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안대출이 이제 있는데 대안대출은 이제 5천억 원 정도 자금이 했습니다. 이 대안대출은 뭐냐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내려주거든요. 그럼 고금리는 몇 퍼센트냐? 7% 이상. 그러니까 7% 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내려주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금융권 이자 캐시백, 2금융권 이자 캐시백, 대안대출. 요거까지 해서 이제 금융 패키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이제는 많은 분들 만나봐요. 만나보면은 아직 힘들다 이런 얘기가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이제는 의문이군요. 왜 그러냐면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에서 7%죠. 그러면 네. 그분들이 이자 캐시백을 돌려받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돌려받습니다. 일회성이잖아요. 그다음에 7% 넘어가신 분들은 대안대출 하라 이거예요. 그럼 대안대출 하죠. 그것도 이제 사실상 물론 이자가 내려가니까 좋긴 좋은데 그럼 여기서 제외되신 분들이 누구냐? 고신용자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만나보면은 고신용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연체 안 하기 위해서 진짜 카드론 받고 정말 내가 열심히 갚아 나갔는데 나한테는 뭔가 없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챙겨주는 건 맞는데 중고신용자들, 그러니까 고신용자들에 대한 대책도 저는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고신용자들이 안 어려워서 잘 갚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대출, 그러니까 연체라는 것을 워낙 싫어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어르신 분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연체? 이거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카드론 받죠. 어떻게든 투잡, 쓰리잡 하시면서 갚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신 분들. 내 얘기네? 아마 이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놔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최근 은행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좀 해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 환급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금융권 이자 그 캐시백, 그다음에 2금융권 이자 캐시백 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일단은 돌려받으신 분들 꽤 됩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전에 사실 캐시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는 설 자금으로 이제 많이 썼고 2금융권은 앞으로 이제는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특징이 있어요. 민생금융 방안이 이제 1금융권이었거든요. 요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였고요. 이번에 2금융권에서 이자 캐시백 하는 건 정부 주도로 합니다. 세금 써갖고. 요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좀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은행들이 정말 최근 들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 금리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이유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그런 거 봐요. 대안대출. 그러니까 대안대출은 대안대출 인프라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먼저 대안대출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간편해요. 대안대출 인프라 들어가시면은 그 몇 번만 클릭하면은요 내가 갈아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게 주담대도 되죠, 전세자금 대출도 되죠. 이게 이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갈아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조금씩 늘어나요. 예,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가계대출 아까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것도 막아야죠. 그래서 약간 이게 규제를 하려고 은행들한테 압박을 합니다. 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장금리 높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요. 보통 이제는 기준금리라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하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그래서 우대금리를 빼주는데 그러니까 우대금리는 절 주고 가상금리는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금 대출금리를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보면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
적용이 됐죠. 1금융권에 2월 26일부터 1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이제는 주담대입니다. 주담대부터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 더 높아져요. 가상금리를 더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아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 대출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담대요. 주담대 받으실 일 있으면 2월 26일 전에 가셔라.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DSR 적용받으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가상금리 더 붙이는 거예요. 그냥 금리가 더 높아집니다. 빨리 받으시라.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방송에서 아마 이런 얘기도 이제 포인트도 한번 찍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꼭 계속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채 규모를 줄일 방법이 금리 인상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상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금리가 높아짐으로 해서 규모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야 부채를 줄이는데, 그러니까 부채를 받으신 분 많잖아요.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죠. 빚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돌려서 생각하셔봐야 돼요.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을 분들도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고 내가 상환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짐으로써 사실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시장 금리가 지금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소폭 다시 오르고 있는 부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 신청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 금리 인하 요구권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에게 은행 가서 당당하게 금리 낮춰달라. 근데 이제 금리 낮춰달라 할 때 조건이 있죠. 떼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떼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내 소득이 높아졌다든지, 네. 아니면 나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 자산 규모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내 신용도가 올라갔다든지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은행 가갖고 당장 당당하게 나 금리, 나 지금 대출 받고 있는 금리 내려주십시오. 인하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 이거는 뭐 개인, 소상공인 다 포함되거든요. 꼭 한번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한번 주장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말 쉽게 잘 통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은행들이 잘 수용을 할까요? 안 해줍니다. 현실은 은행 가잖아요. 나 승진했으니까 금리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못 들어가요. 정말 까다로워요. 네. 이게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 평균 수용률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1금융권, 2금융권부터 가볼게요. 2금융권 같은 경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한 68% 수용률이 나왔고요. 카드사가 한 58%, 손해보험사가 46%,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한 37% 정도 금리 인하권을 수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퍼센트를 보면 높죠. 근데 중요한 게 건수 대비 승인율이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이제는 확률에 조금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1금융권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많이 받으셔서 그러면 시중은행에 대한 수용률을 봤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얼마나 받아줬느냐 이건데, 상반기 수용률이 작년입니다. 28%, 하반기는 27%.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딱 금리나 요구를 딱 요구하면은 말 그대로 한 3명 중에 1명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다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지만은 막상 은행 가서 나 금리 내려주세요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을 대면서 또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는 은행들이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은 분들이 내가 보통 금리나 요구권 하면 신용대출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리볼빙 이것도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리볼빙이 뭐냐 그러면 그 카드사 여러분 대출 하잖아요. 카드사에서 봤을 때 카드사에 이제는 그 금액을 내잖아요. 내 카드 대금 납부를 했을 때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라고 해서 리볼빙 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전화할 때 이런 거. 리볼빙 이자가 또 엄청나지 않나요? 19% 막 이럽니다. 와, 네. 엄청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카드 대금 납부하기 힘드시죠? 이번에 이 리볼빙 서비스 2월 약정 하시면은요, 일단 일부분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갚으셔도 돼요. 그럼 연체 안 돼요. 이게 리볼빙이거든요. 근데 이자가요 거의 막 15% 넘어가요. 이거 한번 받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야, 니네 청년들이잖아. 절대 리볼빙 하면 안 된다. 한번 악순환에 빠지면 이거 감당이 안 돼. 왜냐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2월 되는 게. 이거 못 갚아요. 당장 나중에는. 결제되는 비중은 좀 적더라도 네. 나중에 그게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눈덩이 불어나는데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금리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에서 내가 승진했거나 소득이 높아졌거나 그러면
이것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주장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금리가 내려가면 모두가 잠시라도 좀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하면 좀 아무래도 사실 미국의 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인데요. 오늘 내일 미국 의회 통화정책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FOMC 회의가 이제는 3월 19일에서 현재 시간으로 20일 날 열리거든요. 그 FOMC 회의 때 이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뭐 당연히 이제는 지금은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동결을 보는데, 근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미국 금리까지 내가 알아야 돼? 라고 하실 텐데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 금리가 차이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에 함께 움직이죠. 네, 이걸 같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는 금리 인하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언제 금리 인하 떨어뜨릴까? 요게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이 파월 의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과연 이번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국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별 기대 안 합니다. 왜 기대를 안 하느냐?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 앞둬서 인플레이션 완화 시도를 많이 더 한번 볼 거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분명히 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갑자기 나와갖고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이런 확실한 수치를 확인하겠다, 요 정도 선에서 아마 거론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저는 사실 미국 경제가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게 성장률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뭐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는요, 지금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못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고용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일하겠다 하면 막 다 고용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임금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땐 부럽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용률도 봐야 되고 미국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취업률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실업률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떨어뜨리기는 좀 힘든 구조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잘 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대처도 미국 연준의 힌트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 대출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렇죠. 갈아타기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번 연도는 핵심보다 대안대출이다. 왜냐하면 갈아타셔야 돼요. 정부가 대안대출 인프라까지 만들었잖아요. 손쉽게 누구나 갈아탈 수가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받았던 대출을 어떻게든 간에 저금리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이번 연도에 하셔야 돼요. 전 기회라고 보거든요. 세보시죠. 금리가 평균 대안대출 인프라 통해서 1.5%포인트 정도 내려갔다라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1%만 내려도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세이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득이 어차피 고정이잖아요. 사실상 월급 받으시는 분들,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은 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사실 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안대출 인프라라든지 대안대출을 통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무조건 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 요구권과 이 네. 대환대출, 뭐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지 좀 더 따져볼 필요도 있을까요?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대안대출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갈아탄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 대출 놔둬서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있는 대출 갚고 새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대출 받는 쪽에서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새 대출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느냐? 기존 대출 갚는 겁니다.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생겨요. 내가 3년 안에 이거를 만약에 갚아버린다. 그러면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생기는데 그 수수료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포인트 꼭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이 대안대출을 할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안대출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담대예요. 주담대를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그 주담대로 받으시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담대가 주택 구입 목적이 있고요, 생활안전자금 목적이 있습니다. 대안대출은요, 무조건 생활안전자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갈아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생활안전자금으로 받는데, 생활안전자금으로 갈아타기를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뭐가 들어가냐면 신규 주택 금지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안대출 했잖아요. 그러면 신규 대출
못 사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어기잖아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주택을 하나 더 샀어. 다 토해놔야 돼요. 당장 갚아야 됩니다. 이거. 그 점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죠. 챙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대출을 하실 때에 꼭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파죽지세 비트코인 고공행진 언제까지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죠. 이 비트코인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돈으로 1억 원 돌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때 사둘 걸. 네. 하다가 지금까지 좀 네. 가지고 좀 부러워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비트코인의 고공행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9,700 찍다가요. 9,700만 원 찍다가 꼬꾸라졌습니다. 일단 꼬꾸라져서 한 9천만 원대 하고 있는데 자 들어오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봤더니 9천만 원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봤을 때 사실상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정말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딱 제가 이제 차트를 봤어요. 작년 이맘때쯤 얼마 했을까? 그러니까 딱 오늘 날짜로 작년 이맘때 얼마 했을까 봤더니 2,900만 원 했습니다. 한 코인당. 도대체 얼마가 오른 건가요? 3배 오른 거죠, 진짜. 네. 엄청나게 지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요. 돈 복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인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시 한번 붐이 좀 불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지금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감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ETF,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ETF 승인이 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그냥 금융상품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자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간접 투자라는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반감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반감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 딱 그 2,100만 개만 있죠. 나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천재인 것 같아요. 딱 그 2,100만 개만 딱 나오도록 프로그램상 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의 한 1,900만 개는 다 채굴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반감기는 뭐냐? 4년마다 채굴을 했을 때에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을 반씩 깎여요. 그러니까 내가 채굴을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뭐 1코인을 받았다. 그런데면 내가 이제 반감기가 돌아오면 반으로 깎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채굴하는 입장에서는 수지차가 잘 안 맞으니까 잘 안 해요. 채굴 안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또 공급이 안 돼요. 코인이. 그러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안 되니 가격이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도래하면은요, 항상 이제 비트코인은 좀 떴었어요. 2016년도, 2020년도, 이번에 돌아오죠. 2024년도. 그걸 4월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4월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대감을 걸고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금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연내 인하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끌어올린 데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이 영향 좋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된다 이런 사실상 뭐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 그 돈을 가지고 위험 상품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위험 상품이 주식만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예, 코인이 더 위험하죠, 사실. 그래서 네. 코인 시장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제가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물어봐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코인은요, 이제 비트코인은요, 저는 화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화폐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금융상품으로. 왜냐하면 ETF, 현물 ETF에서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ETF 상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봐요. 그냥 투자 상품이다. 예,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상품으로서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저는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 물어봅니다. 그러면 평론가님은 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물어봐요. 교수님은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도파민 중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 막 흥분성. 네. 만약에 막 상한가 찍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900만 원에 1년 전에 들어갔다가 지금 1억 됐다고 보세요. 도파민 막 분출하겠죠. 근데 이게 중독이 돼요. 투자라는 게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한번 중독이 되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계속 투자합니다. 손해가 나도 들어가고 손해가 나도 들어가세요. 이게 힘든다고. 이게 한번 중독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강해요. 특히 비트코인은요. 코인 시장은
마감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마감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럼 막 새벽에도 갑자기 번쩍 눈이 떠지면서 보게 돼요, 차트를. 그래서 야, 이건 좀 힘들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해상충의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평론하다 보니까 이래서도 그런 거 진짜 시세 조종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나쁜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 이젠 이거 코인 오릅니다. 자기는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오르기 시작하면 팍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해상충의 문제 있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케네스 에로라는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정보의 우위에 선 이들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면서 모럴 해저드라는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이에요.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처음 만드신 분인데, 그 정도로 사실 책임 있는 분들, 뭐 비트코인에 관련 있는 분들은 이해상충의 문제 꼭 고려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패닉 바잉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없다 비트코인, 네. 이제라도 좀 들어가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투자를 공부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철학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밈코인이 또 유행이에요. 밈이라는 거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재미있는 뭐 그림이라든지 영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우리가 그런 걸 밈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밈 문화와 더불어서 생긴 게 밈코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도지코인, 뭐 개를 상징하는 건데, 이런 어떤 코인들이 막 나와서 그거는요, 그냥 묻지마 투자예요. 그냥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묻지마 투자입니다. 그냥 오를 거라고 보고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밈코인이 언론에서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말 그대로 투기 세력까지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이런 부분에서 휩쓸릴 필요 없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포모족이라고 얘기하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나 여기 지금 안 들어가면 부자 못 될 것 같고, 남들 다 들어갔다는데, 돈 벌었다는데, 항상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은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항상 투자는. 뭐가 문제냐? 한 번 도파민 중독에 빠지잖아요. 투자했는데 벌었어요. 그럼 마치 내 실력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막 빚까지 얻어서 들어가신 분들 많아요. 이게 한번 빠져버리면요,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요, 정말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이건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유료 중계 시대 개막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 앞두고 야구 팬들이 설레는 이 시기에 온라인 중계가 유료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J E&M이 한국야구위원회죠. KBO와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3년간 인터넷 포털에서는 프로야구 생중계를 볼 수 없게 된 건데요. 이 티빙 측이 4월까지는 무료 시청이 가능하게 하겠지만 야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소식이에요. 아쉽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계속 무료로 잘 봤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중계권이라든지 근데 중계 판매권까지도 이제 CJ E&M이 이제 샀으니 당연히 이제 유료화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티빙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중계 재판매가 된다, 중계권을 재판매할 수도 있어요. 다른 뭐 플랫폼에. 그렇게 된다면 뭐 다른 플랫폼에 볼 수는 있어도, 일단은 지금 유료화되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중계권을 CJ E&M이 인수를 했고요. 한 1,350억 원 정도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포츠도요, 이제는 무료로 보는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 이게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구독료 얼마를 내야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티빙 같은 경우가 월 5,500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만 가볼게요. 그럼 프로야구 시즌이 8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44,000원 정도는 44,000원. 예, 이제 내야 사실상 계산상에 보면 산술적으로 그럼 내가 프로야구를 이제는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CJ E&M이 그 재판매를 할 수 있어요. 중고권을. 그러면 다른 플랫폼이 그걸 사서 뭐 그 기업이 뭐 손해를 보면서 무료로 풀 수는 있겠죠. 근데 무료 계약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좀 싼 가격에 풀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유료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지금을 가는 KBO죠. 프로야구를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모든 스포츠들이 다 유료화되고 있는, 시청권이 유료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모바일 스포츠 중계 유료화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중계 유료화가 리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OTT 업계 판도에 이 프로스포츠 중계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 생각은 당연히 뭐 유료화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프로야구잖아요. 그 프로야구라는 거는 시청권에 대해서 유료화 상품이 됨으로써 그 시장에 돈이 또 몰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광고를 파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광고가 팔리고 그 광고에 나오는 자금이 결국에는 프로야구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에. 그래서 외국 같은 케이스는요. 대부분이 다 유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사실상 이제 프로야구가 무료화 됐었죠. 시청이 돼서 이 부분에 이제는 유료화되면서 저는 오히려 KBO라든지 아니면 한국 야구 야구를 떠나서 다른 스포츠도요. 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